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비욘드에서 특별한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이 고혈압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강연도 듣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제 세 번째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요. 노인성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 노인성 고혈압은 좀 특징이 있고 조금 더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 박성아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멀리서 또 귀한 시간 네.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뭐, 네, 영광입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시청자분들께 짧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에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제 네. 세 번째 시간으로 노인 고혈압에 대해서 또 자세히 배워보려고 하는데 노인성 고혈압 아무래도 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교수님?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요. 오늘 또 이와 관련해서 또 네. 슬라이드 많이 준비해 주셔서 한번 보면서 배워보고 네. 여러분들의 질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네. 부탁드릴게요. 네, 뭐 최대한 뭐 아주 쉽게 그냥 강의하고 선생님 여러 우리 그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세계보건기구 잘 아실 겁니다. 이게 2011년도에 나온 데이터인데 이게 그 사망에 영향을 주는 10개 인자, 제일 흔한 10개 인자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뭐 실내 매연, 비만, 음주, 뭐 성관련 질환, 뭐 에이즈 같은 거겠죠. 네. 고지혈증, 비만, 활동 저하, 고혈당, 담배, 혈압인데 고혈압이 압도적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이제 요 가로축은 혈압이 되는 거고, 예, 위에는 심혈관계 사망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선은 나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위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건데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혈압이 상승할수록 이게 비례해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압의 상승은 심혈관계 사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이거는 그 란셋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세계 3대 학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슨, 란셋, 자마 이렇게 돼 있는데 해마다 란셋에서는 이렇게 주요한 이 토픽을 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중요한 논문들을 이렇게 출판을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치매랑 관련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5세 이하 젊은 사람한테서는 교육 수준 이게 중요한데 45세 65세 사이는 난청, 그다음에 뇌 손상, 외상에 의한, 그다음에 고혈압. 그래서 그 치료가 가능한 위험 요인 중에서는 이렇게 중년에서는 고혈압이 치매랑 제일 중요한 위험 요인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밖에 음주, 비만 이런 게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흡연, 우울증, 그다음에 사회적 격리, 활동 안 하는 거랑 당뇨병, 그다음에 대기오염 이런 게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런 혈압의 관리, 당뇨 예방, 활동, 그다음에 금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위험 요인은 역시 우리가 지금 토픽이 그 노인성 고혈압인데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네. 나이 중요하고 체중, 교육 수준, 시기, 고염 시기, 고지방 시기 이런 게 안 좋고 음주, 움직이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유전적인 소인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인데 재밌는 거는 이게 염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존에 이 야모마모 인디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나트륨 섭취가 대충 한 4g 정도 먹는다고 아시면 되는데 네. 와, 진짜 조금 먹네요. 지금 조금 저게는. 먹죠. 이게 아마 이게 야. 소금을 먹을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들 아마존에 사니까. 네. 이런 분들은 아예 나이가 들어도 고혈압이 없다고 합니다. 뭐 되게 유명한 데이터인데 와.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뭐 대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면 고혈압이 생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우리나라 고혈압 인구 현황이고요. 전체 성인의 30%가 고혈압이 있고요. 그래서 인지율이 한 77%, 치료율이 74%. 그러니까 한 고혈압 환자 중에 4분의 3 정도가 치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절률이 전체 고혈압 환자의 한 59%. 이건 세계에서 가장 거의 1위에 가까운 정도로 훌륭한 조절률인데 아직도 그냥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성연령별 고혈압 유병률의 변화를 보면 역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유병률이 증가하죠. 근데 남자는 뭐 30대부터 이렇게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이제 60대, 70대쯤 되면은 50% 이상이 고혈압인데 여성분들은 한 폐경이 지나면서부터 증가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60대가 되면은 거의 50% 이상 남자랑 비슷해지고 70대가 되면 오히려 남자들보다 많아집니다. 고혈압이. 그래서 거의 유병률이 60% 이상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연도별 변화인데 연도별에 따라서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병률이. 아무래도 고혈압 그 노인 인구층이 연령층이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고혈압 유병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조절률 자체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조절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고요. 아무래도 고혈압에 대한 심각성 인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노령층에서는 이렇게 혈압 조절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절률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률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노인한테서 혈압 치료를 왜 하느냐? 이렇게 심혈관 질환 예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혈압 치료를 하면은 30% 예방이 되고요.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증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도 한 23% 줄어들고 모든 심혈관 질환 발생 26%가 줄고 전체 사망은 한 13% 줍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과 사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고혈압인데 치료인데 이거 한 23년 전 데이터입니다. 25년 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좋은 거죠. 옛날에는 뭐 약도 지금만큼 좋은 약들이 없었는데도 효과가 이렇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연령에 따라 이렇게 실선이 치료하지 않은 사람, 점선이 치료한 사람인데 요게 이제 이 가로축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추적을 했는지랑 이 세로축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인데 보면은 모든 연령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혈압 치료를 하게 되면은 위험이 이렇게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데이터는 거의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연구를 보더라도 혈압을 치료하면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혈압은 치매랑 가장 밀접한 이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면은 이렇게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런 혈관성 치매도 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츠하이머병하고도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인지기능 저하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혈압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노인성 고혈압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던 연구입니다. 스프린트 마인드라는 연구인데, 아까는 란셋이라는 란셋 위원회에서 중년의 혈압 치료가 치매랑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연구는 이미 75세 이상 노인들한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 표준 혈압 조절에 비해서 경도 인지 기능 장애를 19% 줄여줬다 이런 데이터도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간이 짧았지만 치매도 줄여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한테서도 혈압 조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고혈압의 중요성은 이렇게 연령이 증가와 함께 고혈압의 유병률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특히 노인성 고혈압은 심혈관계 합병증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다음에 그만큼 노인성 고혈압은 심혈관계 합병증하고 연관이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 효과도 크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지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그게 좀 인상적인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르신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인데 치매죠. 예. 아주 밀접하다라는 그럼요. 부분 예. 계속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노인성 고혈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민드캐슬 효과라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보통 우리가 분당 60에서 100분 정도 100회 정도 이렇게 심장이 수축을 하죠. 그러면 수축할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혈압이 위의 혈압입니다. 위의 혈압입니다. 그게 수축기 혈압이고요. 심장이 뛰는 그 중간 사이 거기가 이제 이완기라고 하거든요. 혈압이 가장 낮을 때 혈압.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잴 때 위의 혈압, 예를 들어 120에 80이라 그러면은 위의 혈압이 수축기 혈압, 아래 혈압이 이완기 혈압인데 보통 젊은 사람의 대동맥이라는 건 이렇게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큰 혈관입니다. 요게 이제 젊은 사람은 고무같이 탄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한번 수축을 하게 되면 이 대동맥이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혈액을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이게 다시 원래 원상복귀로 되면서 이렇게 피를 말초로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축기 때는 대동맥이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이 많이 안 올라가게 되고요. 이완기 때는 여기 이 대동맥이 이렇게 머금고 있던 피를 다시 말초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이 형성이 되는 건데 나이가 드시면 대동맥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우리가 네네네. 보통 뭐 건강검진할 때 혈관 나이가 어떻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 대동맥의 그 딱딱한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딱딱하게 되면 이게 그 심장이 수축할 때 완충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위의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이게 늘어났다가 이완기 때 다시 피를 내뿜어주는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아래 혈압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혈압에서 아래 혈압을 뺀 것을 맥압이라 그러게 되는데 이 맥압이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노인성 고혈압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혈압을 보면 한 55세, 60세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의 혈압은 계속 올라가는데 아래 혈압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네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는 나는 왜 위의 혈압은 높은데 아래 혈압이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다. 그거는 나이가 드셔서 대동맥이 딱딱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혈관 나이가 대충 어떻다는 걸 알고 싶으면 위의 혈압과 아래 혈압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로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이 넘어가면 대동맥이 많이 딱딱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맥압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맥압의 위험한 것은 위험을 보면은 요게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위의 혈압이죠. 수축기 혈압이고 여기가 이완기 혈압입니다. 그다음에 이 Y축은 그 Z축은 이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완기 혈압이 올라가든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든 이렇게 사망률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가장 위험이 높은 거는 이렇게 수축기 혈압이 높고 이완기 혈압이 낮고 맥압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동맥경직도가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이렇게 굉장히 위험이 높고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혈압 조절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노인들에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동반되는 질환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이렇게 조사한 거에 따르면 고혈압은 뭐 노인들한테서 거의 50-60% 정도 해당되는데 그 밖에도 뭐 관절염, 뭐 녹내장, 비만, 호흡기 질환, 골다공증, 만성 신장 질환, 당뇨 이런 것들이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만큼 약도 많이 드시게 되고 합병증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약을 많이 드시니까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과 치료는 당연히 혈압을 제대로 재는 거고요. 이제 국제 수은 협약에 따라서 2020년부터는 수은 혈압계를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혈압계는 이렇게 공기 압박대 압력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치침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이렇게 아네로이드 혈압계가 있고, 근데 이거는 개인이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네. 병원에서는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런 자동 혈압계입니다. 이게 전자 센서로 혈압 표시가 되는 이건 아마 집에서 이거는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진료실 혈압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는 의사나 간호사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 가면 긴장돼서 네, 그렇죠. 저 올라간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흰가운 고혈압이라 그러는데 배기고혈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을 확실하게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는 요즘은 가정혈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증이 된 연구를 통해서 정확도가 인증이 된 자동혈압계를 이용한 가정혈압을 저희가 많이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고혈압을 확진할 때 그 24시간 활동혈압이라는 검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료실 자동혈압이라는 거는 의료진이 없는 방에서 이렇게 자동혈압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선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혈압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걸 많이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네. 정확한 측정 방법은 저희 고혈압 학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걸 참고하셔도 좋고 가능하면은 이 손목이나 손가락 혈압계는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상완 혈압계 또는 이제 위파 혈압계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요. 측정 방법은 아침에 우선은 기상을 하시면 1시간 이내에 볼일 다 보시고 식사를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 혈압약을 복용하시기 전에 앉은 자세에서 한 1, 2분 정도 안정을 하고 나서 팔을 심장 높이에 이렇게 올려놓고 처음에는 양쪽 팔을 혈압을 재보시고요. 그 중에서 한 높은 쪽 팔을 혈압을 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 2분 간격으로 한 2번 정도 측정을 하시고 저녁 혈압도 잠들기 전에 같은 자세에서 한 1, 2분 안정 후에 측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평균을 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진단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하시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우리 병원을 방문하시기 전에 한 5 내지 7일 정도 연속으로 측정을 하셔서 그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평균을. 그러면 그 평균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가정혈압은 혈압이 약물 치료하지 않는 분들은 고혈압의 기준은 135에 85고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게 조절이 되는 혈압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평균이 135에 85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진료실 혈압의 고혈압 기준은 140에 90이니까 각각 5를 뺀 수치가 이게 가정혈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밖에 24시간 활동 혈압은 병원에서 주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기고혈압이라는 거는 진료실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면서 가정혈압 평균이 135에 85 미만인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는 혈압이 조절이 되는데 네. 의료진만 보면 올라가는 사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럼 이런 분들은 약을 더 올리게 되면 약의 부작용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래서 감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꼭 진료실 혈압이 높더라도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런 가정혈압 같은 걸로 그것도 가정혈압도 높은지를 확인을 하고 되게 약을 이제 증량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거꾸로 가면고혈압은 이런 진료실 혈압은 조절이 되는데 가정혈압이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더 약을 더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감별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혈압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고혈압의 특징은 약물 치료를 비약물 치료를 당연히 시작하는데 그 동반 질환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의사들이 약을 선택할 것인데 부작용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약제 시작을 네네. 보통 우리가 용량의 반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증량하는 거고 목표 혈압이 얼마냐? 되게 젊고 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위의 혈압을 130 미만으로 낮추는 걸 우리가 목표로 하는데 우리 노인고혈압 환자분들은 대개는 한 140 미만을 1차 목표로 하고요. 80세 이상에서는 150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혈압으로 했을 때는 이제 135 정도가 이제 목표가 되는 거고 80세 이상에서는 1차 목표를 대충 한 가정혈압에서는 140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혈압은 너무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가능하면 피합니다. 그래서 70 미만으로 내려가는 거는 가능하면 피하는데 위 혈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아래 혈압이 조금 낮더라도 더 낮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어르신들은 낙상을 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날 때 자꾸 어지러운 그런 기립성 저혈압이 유발될 정도의 지나친 치료는 우리가 피한다.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생활요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고혈압 환자들한테서 강조하는 건데 소금 섭취 제한을 할 경우에는 혈압 강화효과가 한 5 정도 되고 체중 감량은 1kg 감소할 때마다 혈압이 한 1 정도 떨어지니까 체중 한 10kg 감소하면 뭐 혈압이 한 10에서 20까지도 떨어진다고 돼 있고요. 하루 2잔 이하로 절주를 하면 혈압 강화 효과가 또 좋고 운동은 체중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혈압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하게 하루에 한 30에서 5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대시 다이어트라고 나올 건데 이렇게 채식 위주의 그다음에 이런 빨간 고기, 돼지고기, 뭐 소고기 이런 거를 좀 줄이고 단백질은 뭐 생선, 닭고기, 살코기, 그다음에 이제 콩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은 혈압이 많게는 10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너무 제한을 할 경우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좀 기운도 없고 체중도 너무 빠지고 그런 아니면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그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이제 생활 습관 조절하는 것은 혈압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시 다이어트라는 건데요. 혈압을 강화하기 위한 다이어트인데 과일과 야채 섭취를 잘하고 식이섬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지방 유제품, 칼슘, 마그네슘 들어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단백질은 섭취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생선이나 가금류 같이 지방이 적은 것들을 드시는 게 좋고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소금 이런 것들을 조금 덜 섭취하는 것이 혈압 강화에는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의 특징은요, 그죠? 그 같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혈압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소염 진통제, 워낙 관절염이 많으니까 이런 걸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안 그래도 관절통 때문에 이게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맞는 경우 많은데 이게 혈압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당뇨에도 안 좋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항우울제, 그다음에 감기 같은 것 때문에 이게 비충혈 치료제, 그죠? 이런 것들이 혈압을 올리고 한약재 중에는 이렇게 감초, 마황 이런 것들이 혈압을 많이 올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나트륨 성분은 뭐 아무리 뭐 좋은 소금이라도 나트륨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혈압을 많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염, 천일염이 혈압에 좋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약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5가지 그 주요 약재가 있습니다. 그런 약재들을 동반된 질환과 환자에 맞춰서 우리가 의사들이 적절하게 처방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자세한 기전은 일반인들은 사실 잘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실 거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게 이뇨제는 우리가 혈압에 굉장히 중요한, 특히 노인성 고혈압에서는 나트륨을 배설시키기 때문에 혈압 강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재입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 전해질 이상, 그다음에 고용량으로 쓰면 혈당이 상승할 수가 있고요. 뭐 콜레스테롤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용량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뇨제를 먹을 경우에는 가끔 나트륨이 떨어진다든지 칼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여름에 탈수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뇨제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 약제는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뇨제 없이는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타 차단제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제고 그래서 우리 아마 이걸 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이게 맥박을 늦추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식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혈당이나 지질대사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들한테서 특히 주의해서 사용하는 약물이 되겠고요. 그래서 특히 맥박이 많이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맥박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칼슘 차단제는 특히 어르신들한테서 많이 쓰는 약제입니다. 부작용이 이렇게 위험한 부작용이 별로 없고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약제고 근데 이제 혈압약을 먹다 보면 자꾸 발목이 붓는 경우 이렇게 많이 보실 텐데 이게 이제 칼슘 차단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이게 무슨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약을 조절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혹시 혈압약을 드시다가 발목 같은 데가 부으면은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차단제는 뭐 굉장히 많이 쓰는 약제고요. 심혈관 질환, 뭐 콩팥 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약제이고요. 근데 이 약을 처음 쓸 때 그 신장 기능이 을 대표하는 이제 피 검사인 크레아틴 수치가 일시적으로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보다 한 25%까지 올랐다가 나중에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처음에 신장 기능이 살짝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고 막 놀라시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그냥 약을 잘 유지하시면 되고요. 이게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심혈관에 굉장히 좋은 약제입니다. 근데 과도하게 상승할 때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약을 조절받으면 되는 거고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는 특히 동양인에서는 기침을 잘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처방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가끔 이게 이제 마른 기침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심혈관 심부전증이라든지 뭐 심근경색증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약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가끔 혈압약을 먹었는데 마른 기침을 한다 그러면 놀라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약을 조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나이가 많은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압을 굉장히 기존에는 이제 목표 혈압이 140이었는데 이걸 130까지 낮췄을 때 추가로 이제 심혈관 질환이 예방이 되는지를 봤던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프린트라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지원해 가지고 진행된 연구였고요. 네. 이거는 중국 스텝이라고 60에서 80세. 이게 이제 빨간색이 120까지를 목표로 낮춘,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110에 130이죠. 스텝에서는. 그다음에 표준 치료는 140 이하를 목표로 하는 거였는데 요게 이제 그 가로축이 기간, 연구를 진행한 기간, 그 세로축은 심혈관 질환 발생 정도인데 보시면은 빨간색 쪽이 더 낮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적극적으로 혈압을 더 낮췄을 때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추가로 줄었다는 거거든요. 각각 25%, 26%. 그러니까 그만큼 환자한테서 혈압을 낮추면 낮출수록 사실 심혈관 질환은 더 줄어드는데 네네. 낮추면 근데 이제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약을 더 낮췄는데 이 사람 140까지 우선 낮췄는데 그 어지럽지도 않고 좋다. 컨디션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130까지 더 낮춰봤을 때 뭐 기립성 저혈압도 없고 특별히 뭐 불편한 것도 없고 그러면은 130까지 더 낮추면은 이렇게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고혈압에서의 고려 사항은 이렇게 동반된 합병증 질환이 많죠. 뭐 당뇨도 많고 네. 심혈관 질환도 많고 이런 분일수록 혈압을 더 낮추면은 예방 효과는 더 좋은데 단 우리가 부작용이 없는 한도 내에서 부작용이 없는 한도 내까지만 우리가 낮춰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 이게 잘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악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니터링하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에 대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저용량에서부터 시작해서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용량의 혈압 약을 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워낙 복용하는 약제가 많으시기 때문에 약물 간 상호작용이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혈압이 잘 조절이 되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은 혈압에 되게 젊은 사람들은 우리 몸에 이런 그 수용체 같은 게 있어서 혈압이 올라가면 그걸 이렇게 낮추는 그런 이제 그 자동 조절능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자율신경계라 그러는데 그런 거의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압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의 위험이 크고 따라서 혈압 치료 효과가 그만큼 더 큽니다. 크기 때문에 혈압을 조금이라도 낮춰도 이런 뇌졸중이라든지 심부전증이라든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배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립성 저혈압이 많고 그다음에 노쇠 등이 있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맞춤 치료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은 그 정의상 한 3분 내에 일어났을 때 위의 혈압이 20 이상, 아래 혈압이 10 이상 감소하면은 이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의 기준이고요. 이런 분들은 혈압 조절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혈압 치료를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혈압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약을 조금 줄여서 치료하는 것이 우리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치료의 기준은 80세 이상의 일기고혈압에서는 우리가 이분이 굉장히 뭐 건강한 80세 이상이면 우리가 당연히 치료해야 되는데 굉장히 노쇠한 경우에는 환자의 특성을 감안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혈압 치료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목표 혈압은 위의 혈압이 140 미만이 될 때까지 치료하는 거고 80세 이상에서는 150이 목표입니다. 네, 이제 부작용이 하나도 없으면 140 미만으로 조절되면 심혈관 질환 감소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고령자나 노쇠 현상이 심한 경우에는 아직 목표 혈압 연구가 없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거고요. 적절하게 비약물 치료는 효과적이지만 개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저염식이라든지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다가 낙상에 의한 골절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혈압 130 아래로 낮추는 게 좋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낮추다가 기립성 저혈압이 유발돼서 낙상을 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젊은 성인의 반용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증량하는 게 원칙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약제들이 다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억제하는 효과가 강력하게 입증이 된 약제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적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없는 걸로 밝혀진 약제이기 때문에 너무 약제를 장복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지 마시고 저희가 사용하는 약제들은 이미 장기간 안전성이 입증이 된 약제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약제를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약을 치료 안 할 경우에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 치매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좀 모니터링 해야 될 게 이제 혈압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이 본인이 생기진 않는지 이런 걸 잘 모니터링 하셔서 만약에 자꾸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보행할 때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면은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약물을 조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말씀드리면 고혈압은 노인에서 흔한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망하고 가장 연관성이 강력한 이런 위험 요인이고요. 특히 고령에서는 고혈압의 유병률이 50-6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만성 질환이고 잘만 조절하면 예후를 개선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연구 결과는 보다 좀 강력한 강압이 좀 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대신에 이제 부작용이 좀 더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건강한 노인 환자한테서는 적극적인 강압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개개인에 맞춰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은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진찰실에서만 높은 배기 효과가 많고요. 그다음에 기립성 저혈압, 노쇠 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춰서 우리가 치료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노인성 고혈압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확실히 좀 그냥 일반 젊으신 분들보다 좀 고려해야 할 내용도 많고 네. 뭐 기립성 뭐 저혈압이나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또 질문 주신 분들 많아서 남은 시간 질문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봐도 될까요, 교수님?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이프레스님 질문 먼저 한번 볼게요. 90세 어머니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네, 혈압약 복용하신 지 20년 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혈압약 복용해 오셨는데 아침 기상 후 160에서 150에 70 정도이고 이제 혈압약 복용 후 오후에는 120, 130에 70 정도
되어서 혈압약을 추가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어지러움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아. 추가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네. 90 노인의 고혈압도 타이트하게 조절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예, 지금 특히 어르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혈압 변동성이 크고요. 특히 아침에 눈 떴을 때 혈압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거 아침 혈압이 한 150 정도 되는데 아침 혈압, 오후 혈압 정도 보면 지금 평균이 한 140 정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90세 정도 되시면 저 정도면은 조절이 잘 되는 혈압이고 저거를 추가로 조절했을 때 막 어지러워하시고 그러면 오히려 낙상의 네네. 위험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정도에서 특별히 더 어지러워하지 않으면은 아마 더 약을 올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머니한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압약을 드시더라도 자꾸 어지러울 정도로 약을 더 증량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더 이런 낙상의 위험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어지럽지 않고 편안해 하시면 더 약을 증량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연세가 좀 있으셔서 네, 고려해야 맞습니다. 할 부분들을 예.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잔도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네요. 이제 연령 증가와 더불어서 이제 노년층으로 갈수록 고혈압 빈도가 높아진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인 고혈압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체 인구의 네네. 노년층이 많을수록 당연히 고혈압의 유병률은 증가할 수밖에는 없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건강한 노화가 이제 큰 이슈잖아요. 네. 이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노인성 고혈압의 큰 병태 생리 기전 중에 하나가 대동맥의 이제 경직도 증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촉진하는 게 혈관 노화 촉진하는 게 결국에는 나이도 나이지만 젊었을 때 생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식 그다음에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당뇨 안 생기게 하고 흡연을 안 하게 되면은 같은 나이들에도 혈관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서도 고혈압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젊었을 때부터의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혈압 예방에, 고혈압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유병률 그래프 보여주셨는데 네네. 이제 젊으신 분들은 남성분들이 더 높았고 네. 이제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좀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추이를 네네. 보였어요. 근데 맞습니다. 요게 이제 잔도리님께서 또 폐경 이후에 고혈압이 많이 걸리나요? 이런 맞습니다. 질문도 주셨습니다. 많이 걸립니다. 네. 음.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여성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이 이런 혈관 내피세포 기능에 굉장히 보호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폐경까지는 심혈관 질환이 잘 안 생기다가 이제 대개는 55세로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네. 그 이후부터 모든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55세 지나서 또 이제 비만이 생긴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어떤 여성 호르몬의 이제 보호작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폐경이 지나면 여성분들도 심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게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랑일랑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혈압약 40-50년씩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수축기, 이완기 혈압 차이가 적은 게 좋을까요? 또 아래 혈압이 높을 때 위험성도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고혈압약 장복하는 것은 혈관에 당연히 혈압약의 문제가 아니고요. 혈압약은 혈관을 보호한다고 이미 강력하게 입증이 됐고 혈압을 조절을 잘하는 게 혈관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근데 혈압도 혈압이고 우리가 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은 흡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비만, 당뇨,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상 지질혈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든 그런 위험 요인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맥압도 중요한데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아까 위에 혈압이 수축기 혈압, 아래 혈압이 이완기 혈압인데 그거를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맥압은 6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래 혈압이 아까 위험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래 혈압 당연히 위험하고요. 그게 90 이상으로 자꾸 올라가 있는 거는 심혈관 질환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9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이 최고님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비만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체중을 감량해서 혈압이 정상이 되었다. 그럼 네. 약을 중단을 해도 되는 걸까요, 교수님? 예를 들면은 한 100kg였다. 네. 가정을 해볼게요. 100kg였는데 혈압이 한 160에 100이어가지고 약물 치료 시작했고 그거를 근데 한 70kg까지 낮췄다. 에이. 그래서 혈압이 지금은 약을 2개를 먹는데 한 100에 70이다. 막 어지럽다. 좀 안제때할 때. 그러면은 약을 당연히 서서히 줄여보고 근데 약을 갑자기 끊었을 때는 다시 심한 고혈압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제 급성으로 혈압이 많이 올라갔을 때 뇌경색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서서히 약을 감량을 해나가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혈압 그 약을 감량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가정 혈압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집에서 혈압을 모니터링하면서 그게 135에 85가 넘어가지 않는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감량을 해나가 볼 수는 있고요. 중단해도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서서히 감량을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중단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약을 줄였는데 완전히 끊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그럼요. 좀 다르게 네. 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약은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이는 건 가능하다. 네.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 박성화 교수님과 함께 노인성 고혈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정말 3시간 동안 이 분야의 정말 최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혈압이 이렇게 또 워낙에 많으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코 다친다고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한 삶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노화가 중요하니까 네. 잘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